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베끼는 도둑국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복도 중국에서, 김치도 중국에서, 김연아 선수도, 배우 이영애도, 심지어 세종대왕도 모두 조선족이라고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예요 라고 우기는 중국인 유학생이 스위스의 한 강의실에서 호되게 혼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세인트갈렌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안나입니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 국제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알프스 산맥과 제네바 호수 등으로 잘 알려진 곳이지요. 제네바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로 다수의 국제은행과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신 스위스 은행이란 별칭은 사실상 익명계좌를 뜻하는 프라이빗 뱅크인데요. 소유자나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는 익명의 숫자를 개설할 수 있어 기밀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부호들에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제네바에 지사를 두고 있어 다국적이고 다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스위스인은 정말 보수적인 국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유의 오만함을 가졌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곳에는 다양한 세계 부호들에 살고 있지만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는 유럽에서도 생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인이 많이 살진 않아요. 유럽은 히피들과 이민자들이 많아 소매치기도 많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네바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세인트 갈렌 대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학교로 전 세계 다양한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인문학부에 재학 중이며 인문학부인 만큼 제가 수업을 듣는 과목은 세계문학예술사, 세계사, 철학의 역사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해진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중국에서 온 장이밍이란 친구였어요. 장이밍은 모국인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항상 중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장이밍의 집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말이에요. 아시아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저에게 대학에서 만난 장이밍의 말은 늘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은 세계 경제 2위인 나라이고 부강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장이밍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해서 저희 모임의 대장격이었는데요. 모두들 장이밍의 말을 듣고는 중국이 상당히 부강한 나라이구나 생각하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아라라는 친구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그 아인 약간 동양인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동양인 특유의 그 느낌이 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약간 인종차별적인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시아인치고 아라는 참 키도 크고 예뻤어요. 피부가 어쩜 그리 투명한지 뭘 바르는지 물어보고 싶을 만큼요. 나중에 물어보니 아라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입술이 새빨갛고 얼굴이 투명하다니 다들 아라를 둘러싸고 신기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장이밍이 들어오더니 아라를 둘러싼 무리들을 보고는 불쾌한 듯 자리를 잡고 다들 들으라는 듯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한국인은 교활하고 남의 문화를 탐하는 민족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다는 것이 불쾌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같이 있는 공간에서 다 들리게 일부러 그러나 싶어 아라의 눈치를 보는데 아라는 별로 개의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강의 중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인 한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풍스러운 한복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웠고 전통적인 곡선의 한복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한복이란 옷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다들 한복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장이밍이 손을 들더니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고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자신들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도둑국이며 늘 중국의 문화를 베낀다고 말이죠. 그때 조용히 있던 한국인 아라가 손을 들었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던 조용한 아이라 다들 놀랐죠.
교수님은 한국인인 아라에게 말해보라 하셨고, 아라는 천천히 한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되며 알록달록한 색상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의복을 제작했는데, 중국의 치파오는 몸에 딱 붙는 형태로 한국의 한복과는 전혀 다른 의복의 종류라고 조근조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거나 한국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부터 억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고 말하며,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줄곧 한국 문화, 음식, 의복 등 모든 게 모두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바이두에선 한국 음식이나 의복이나 문화를 검색하면 아예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라고 하거나 중국의 하위 문화라고만 나오는데요. 조선 여자들은 옷을 입을 때 가슴을 노출하는 게 미인으로 여겨졌다는 등 온갖 잘못된 내용들로 한국 문화를 비방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장이밍이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며 일어났고, 교수님은 각자의 문화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는 게 더 신뢰가 있겠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다음 수업 땐 자유발표로 각국의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이죠. 아라는 웃으며 알겠다고 자리에 앉았고, 장이밍은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와 근거, 아라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복의 멋스러움 자체가 한국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장이밍은 화를 낼 뿐 그에 맞는 설명은 좀 부족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화가 난 장이밍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밖에 안 되는 나라라고 하며,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없으면 단 1시간이면 중국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라고 화를 내며, 이런 작은 도둑국의 나라에서 자란 아이의 말을 믿을 것인지, 세계 경제 강대국 2위인 중국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판단은 알아서 하라며 귀까지 빨개져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당차게 발표하던 아라라는 아이는 장이밍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자란 아이라고 보기엔 피부도 굉장히 좋고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세련된 아이였어요. 장이밍은 영어를 꽤 잘하지만 아라는 그날 발표를 영어와 불어 모두 자유자재로 섞어서 해서 모두 놀랐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복이라는 의상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라랑 친해지며 이야기도 나누고 보니 아라는 문화와 역사를 아주 많이 공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예쁘고 가녀린 외모의 속은 굉장히 단단한, 심지가 굳은 아이 같다고 할까요? 아라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류에 빠져들게 되었고, 생각해보니 이 보수적인 스위스에서도 한류가 스며들기 시작한 지는 꽤 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스위스에 이렇게 한국이 스며든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 파워가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시아마트나 식당에서는 K-팝이 익숙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쯤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요. 전 세계인이 K-드라마에 열광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복, 김치, 삼계탕 등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다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우린 자연스레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엔 특히나 한국 문화가 큰 인기였어요. 킹덤 드라마에 완전히 빠진 저희들은 한복과 갓이 정말 멋있다고 하자, 그때 장이밍은 한복은 한푸에서 흘러간 중국 왕실의 시녀 복장이고, 김치는 파오차이의 아류라고 하지 뭐예요. 중국인들이 옛날에 챙 달린 모자를 썼으니 갓도 그 유사품이다. 한국은 뭐든지 중국 문화를 뺏어가는 도둑국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라가 조용히 그럼 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진 알고 있니? 부풀리고 과장하기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심성에서는 천년을 들여다봐도 이런 정신 문화가 나올 리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장이밍이 아라의 뺨을 날리는 거예요. 모두들 놀라서 주위로 몰려들어 아라를 걱정했는데요. 하얀 피부에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아라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갑자기 뜬금없이 스위스 시계가 왜 비싼지 알아? 스위스인들은 시계 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누구든 뜨개질을 배우는데, 그건 바로 세밀한 손재주부터 연마하도록 하여
정밀한 시계 제작 기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야. 장인을 기르는 과정인 거지. 독일인들은 인조 머리카락을 만들고 스위스인들은 그 머리카락에 구멍을 뚫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만큼 스위스인들이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말이야. 스위스 시계가 스위스인 고유의 손재주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간 역시 한국인만의 손재주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물건이라고.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면 빼앗지 못해서 안달인 너희들하곤 달라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압도해버렸어요. 다들 스위스 시계와 갓을 연결지어 이야기하니 흥미롭게 듣기도 했고요. 명품 시계 하면 스위스 인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어서 아라가 갓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갓을 만드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갓을 만드는 재료는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이르는 말총인데 갓은 고려 때부터 말을 방목한 이래 말의 본향이 된 제주에서 특산물로 만들어졌어. 말총으로 감각을 총동원해 만든 게 갓이야. 갓장이는 말에서 얻은 말총 털들을 엄청난 시력으로 하나하나 감별해내는데 밤에 촛불 켜고 말총 털을 한 가닥씩 들어 촛불에 비춰보고 그 가느다란 털 가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진한 검은색 털만 골라내 오동나무로 만든 공명판에 걸고 악기의 현을 튕기듯 하는 식으로 팅팅 튕기며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를 감별해서 맑게 울리는 털들만 골라 50가닥 정도의 털을 한 묶음으로 잡아 한쪽 끝을 싹둑 자르고 절단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털을 하나하나 태워 어린 말에서 나온 털은 골라내서 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도의 정밀한 방식으로 만든 갓. 한국인만의 비현실적인 손재주로 만든 갓을 고작 가죽을 꼬매서 만든 모자와 비교하다니 너는 너희 나라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반박하자 장이밍은 우물쭈물거렸지만 다들 아라의 해박한 지식과 설명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갓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고난도의 손기술로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스위스와 한국은 닮은 점이 있구나라는 동질감도 생기더라고요.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인 양 인식하게 하려고 중국 드라마에서도 한국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걸 해외로 수출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게 한다는 게 요즘 문제라고 하던데 중국 청년들의 한푸 챌린지가 유행이라며 한복을 입고 SNS에 올려서 한푸 부흥 운동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새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역사적 오류가 있어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라 어느 시대의 복식인지도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것을 중국이 꾸준히 노출하면서 한복을 중국의 한푸라고 주장하고 한복을 한푸의 짝퉁인 척하고 있는 게 문제야 라고 반박하자 다들 아라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동아리 내에서 아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장이밍은 그게 참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 문화 관련된 특강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초빙된 교수님이셨는데 유럽의 군사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스위스의 징병제와 군사력에 대한 주제도 함께 다뤄졌어요. 그 후 아시아의 군사력 관련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교수님은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으로 그 다음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이라는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장이밍이 손을 들고 중국은 3위의 결과이지만 미국, 러시아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한국은 중국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한국의 결과가 유의미하고 한국의 이야기만 하냐며 제일 강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얘기만 나오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따지듯이 말하는지 장이밍이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발언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재래식 전력인 육군의 병력수가 218만 명, 한국은 58만 명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병력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단 하루 만에 한반도는 점령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없는 핵이 중국에는 있으니 서울은 불바다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중국과 한국의 문화관으로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핵이라는 발언을 학생이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에 정말 불쾌함마저 들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장이밍에게 진정하라고 하시며 중국이 한국에 비해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이기라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예비군 인원은 51만 명, 한국은 310만 명으로 모병제가 있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전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국이 중국에 비해 5배 이상 더 많습니다. 중국도 전시 상황에 한국처럼 징병제를 한다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지만 군사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군 병력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할지 몰라도 유사시 총을 바로 다룰 수 있는 병력이 300만 이상 된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중국이 재래식 무기 규모가 월등히 많은 건 사실이지요. 이 수치는 노후화된 무기들까지 끌어모은 규모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수적으로 밀릴지 몰라도 발달된 무기인 K9 자주포 같은 포병 전력에 한정하면 미국에 비해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갑 전력에서도 한국은 3,000 이상의 K9과 K5가 있고 특히 K9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팔라딘 자주포 비교해도 기능이 절대 밀리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9위인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하는 이유나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장갑차는 3,100여 대, 전차는 2,200여 대로 이중 성능이 뛰어난 K2 같은 3.5세대 전차는 1,6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재래식 전력 중 3.5세대 전차는 몇 대가 있을까요? 한국의 절반인 800여 대밖에 안 되니 한국의 기갑 전력이 질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자 장이밍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듯 얼굴이 빨개진 채 시끄럽고 격앙된 목소리로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 하나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그러자 교수님이 전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이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에 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군사력에 대해 논할 땐 핵의 존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의 위력은 강력하지만 그 수습할 수 없는 처참한 재앙과 후폭풍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중국이 핵폭탄을 한국으로 터뜨린다면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압박과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니 핵폭탄을 쏜다는 것은 자기가 폭탄을 안고 적에게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이유로 다들 핵폭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지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무의미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장이밍은 포기를 모르고 한국은 늘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고 교수님께 되물었고 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것을 바탕으로 다 따라한 거라고 하더군요. 끝을 모르고 무례하게 발표하는 장이밍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야유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의 문화를 중국이 이 문화의 일부로 편입시켜 해외에서 한국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정치적 경제적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보다 입지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중국의 차단적인 매체에서는 한국의 우월한 문화를 모두 다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해외에서도 우스꽝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같은 세계적인 감독도 탄생시키지 못하면서 그런 문화 전반의 것을 무조건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우기는 주장이 더 이상은 먹혀들 것 같지가 않네요. 하지만 중국계 세력이 어마어마한 댓글 부대가 조작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국도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토론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장이밍은 말도 안 되는 주장만을 늘어놓으며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다만 반복했어요. 그에 반해 아라는 조목조목 자료를 보여주며 중국의 발언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켠에 무시했던 아시아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큰 힘을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아라가 왜 그토록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지 이제는 모두 여론에 휘둘릴 것 같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이 되면 우리는 늘 가까운 나라에서 휴가를 즐기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경복궁을 관람하고 싶네요. 멋스러운 고유의 문화를 가진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 사연을 올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실제 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